오늘 브레인 튜닝의 새 시리즈 문과생 너도 할 수 있어. AI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문과생들이 공감할 주제죠. AI, 그 이름이 주는 두려움. 요즘 AI가 논문을 쓰고 코드를 짜고 보고서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특히 인문계,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전공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AI가 글까지 잘 쓰면 나는 뭘 해야 하지? 오늘은 그 불안을 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문과생이 AI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 요즘 제 주변 학생들, 심지어 현직 교사와 교수님들까지 거의 같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상당 부분이 실제 데이터나 현실 경험이 아니라 막연한 이미지와 상상에서 온다는 점입니다. AI를 검은 상자나 만능 두뇌처럼 떠올리기 때문에 나와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한 단계만 깊이 들어가 보면 AI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존재입니다. AI는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욕망을 가지거나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AI는 통계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거대한 언어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언어 패턴을 잘 따라하는 모사자에 가깝습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문과생에게 AI는 위협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글쓰기와 사고 실험 도구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는 AI를 신비화하지 않는 거군요. 만능 지능이 아니라 언어 도구로 이해하는 것. 그런데 여전히 막상 쓰려면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문과생들이 처음 AI를 사용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상 언어로 말 걸기를 첫 단계로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들어갑니다. AI야 나의 커리어 전략을 설계해줘. 이런 질문보다 훨씬 작은 단위의 협업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지금 보고서를 쓰는데 서론 문장이 안 나온다. 20대 대학생의 불안을 주제로 세 문장을 제안해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AI가 여러 문장을 제안하겠죠. 그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조금 더 비판적인 톤으로 바꿔줘, 조금 더 담백하게 줄여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대화라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기술 문외한이라고 생각하는 문과생일수록 이 방식이 훨씬 잘 맞습니다. 원래 잘하던 언어와 맥락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니까요. 방금 예시는 꽤 현실적이네요. 그 정도라면 누구나 바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니 프롬프트를 잘 써야 한다는 말이 많잖아요. 문과생 입장에서 너무 기술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는 말을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질문, 좋은 지시문입니다. 문과생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영역이에요. 이미 글쓰기 과제, 토론 수업, 논술 훈련을 통해 상황 설정하고 청자를 정하고 목적에 맞게 말하는 버블을 배워왔으니까요. 저는 프롬프트를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맥락을 주기, 형식을 지정하기. 예를 들어, 그냥 경제 성장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하면 AI는 교과서식 개요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보죠. 너는 한국은행에서 일하는 거시 경제 분석가야. 1990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3단계로 나눠 설명해줘. 각 단계마다 성장률을 추정치로 제시하고 해당 설명이 맞을 가능성을 네가 생각하는 확률로 말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첫째, 역할 페르소나이 주어지고 둘째, 시간 범위와 주제가 명확하며 셋째, 출력 형식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구조화된 답이 돌아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너는 분석가야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른바 페르소나를 지정하는 방식이군요. 이게 정말 차이를 만듭니까? 네, 실제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페르소나는 AI에게 어떤 관점과 말투로 답해야 하는지 기준을 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문학에서 기술의 역할을 설명해줘 라고만 하면 AI는 두루뭉술한 개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너는 현대문학을 전공한 문학평론가야.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소설 속 인간의 고독, 소통, 감정 표현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새 작품 예시를 들어 설명해줘. 그리고 각 사례에서 기술이 인간 감정을 강화했는지, 약화했는지를 0에서 100 사이 확률로 추정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AI는 문학평론가의 시선으로 텍스트를 선택하고 논리를 구성하며 마지막에 숫자 정보를 덧붙여줍니다. 이 숫자는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관점을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문과생 입장에서 이런 답변은 곧바로 에세이, 발표, 토론의 재료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질문이라도 설명해줘라고만 할 때와 너는 어떤 사람이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기준까지 포함해서 설명해줘라고 할 때 답변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과생에게 아주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글을 쓸 때도 화자를 정하고 시점을 정하고 독자를 상정하잖아요. 프롬프트에서 페르소나를 설정한다는 건 AI에게 그 화자 역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문과생은 이미 이런 메타 인식에 강합니다. 그걸 AI 대화에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과생들이 바로 써볼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롬프트 예시들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전공별로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전공별로 몇 가지 실제로 써볼 수 있는 형태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문학 전공. 단순히 이 시를 분석해줘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한국 현대시를 연구하는 문학 연구자야. 김소월과 기영도의 시에서 고독과 도시가 어떻게 다르게 그려지는지 비교해줘. 각 시인의 표현 방식과 시대적 배경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네가 정리한 관점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고독이라는 주제로 한 단락짜리 에세이를 써줘. 이 프롬프트 하나로 비교 분석, 시대 맥락, 응용 글쓰기까지 한 번에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 전공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는 근현대사 연구자야. 1990년대 이후 정보기술의 발전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운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새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해줘. 각 사건에서 기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확률과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확률을 각각 제시해줘. 이건 단순 요약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과 평가를 함께 요구하는 겁니다. 학생은 이 답을 보고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글을 쓰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경영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자는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스타트업 컨설턴트야. 내가 동네 카페를 창업한다고 할 때 1 메뉴 혁신 중심 전략, 2 공간 디자인 중심 전략, 3 지역 커뮤니티 중심 전략, 이 세 가지의 성공 가능성을 각각 추정해줘. 각 전략별로 성공 확률을 제시하고 그 확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설명해줘. 이 대화는 단순 흥미용이 아니라 실제 사업 계획서 초안, 마케팅 전략 사고 훈련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문학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고 싶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너는 SF 문학을 연구하는 비평가야. AI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세 편의 작품을 선정해서 각각에서 AI가 인간성을 위협하는 존재인지 확장하는 존재인지 평가해줘. 그리고 각 작품이 현실의 AI 논쟁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줘. 이 정도면 하나의 세미나 발표가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예시들을 들어보면 사실 프롬프트라는 건 새로운 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글쓰기와 질문하기의 기술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적용하는 일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문과생이 두려워할 건 AI를 모른다는 애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가진 질문 능력을 적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문과생이 AI 시대에 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문제를 정의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관점을 선택하는 일은 결국 인간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인문사회 교육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문과생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째, AI를 정보 검색 도구로만 쓰지 말고 사고 파트너로 설정하라. 둘째, 항상 세 가지를 의식해서 질문하라. 너는 누구인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 어떤 관점과 범위 안에서 답할 것인가? 어떤 형식과 기준으로 보여줄 것인가? 셋째, AI의 답을 그대로 믿지 말고 최소 한 문장이라도 반박해보고 수정해보라. 그게 바로 비판적 리터러시입니다. 비판적 리터러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AI를 적극적으로 쓰다 보면 오히려 사고가 피상적으로 되는 건 아닐까요? AI가 다 해주니 나는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요. 아주 중요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AI를 쓰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AI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말고 초안을 요구하라. 예를 들어 이 주제로 에세이 완성본 써줘가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 쓸 수 있는 논점 5가지를 뽑아줘. 각 논점별로 찬성과 반대 논리를 한 문단씩 써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 재료를 가지고 자기 언어로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둘째, AI에게 스스로를 비판하게 하라. 지금 네가 쓴 글에서 과장되었거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표시해줘라고 요청하면 그 자체가 비판적 읽기 연습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AI는 사고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를 자극하고 훈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문과생에게는 다양한 관점과 표현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실험실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AI는 만능 두뇌가 아니라 언어 패턴을 예측하는 도구다. 둘째, 문과생은 이미 언어와 맥락에 강해서 프롬프트를 잘 설계할 잠재력이 크다. 셋째, 너는 누구다. 라는 페르소나 설정, 맥락 제공, 형식 지정, 확률과 근거 요구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AI를 훨씬 깊이 있는 사고 파트너로 쓸 수 있다. 넷째, 중요한 건 무조건 믿는 것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다. 네, 그 정리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문과생이 AI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AI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문과생일 수 있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힘, 맥락을 읽는 힘, 이야기를 구성하는 힘, 질문을 설계하는 힘, 이 네 가지는 앞으로 AI 시대에 더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AI는 기술이 아니라 그 능력을 증폭시키는 증폭기입니다. 두려움은 모를 때 생기지만 오늘 이야기한 방식들로 직접 사용해보면 곧,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고방식을 도와주는 도구구나 라는 감각이 올 겁니다. 오늘 정말 밀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 하나만 제대로 따라해도 많은 문과생들이 AI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연장선에서 기술보다 빠른 상상력의 위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공포와 오해를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문과생 너도 할 수 있어. AI 브레인 튜닝에서 함께 했습니다.